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마스크 대란, 백신 대란 기억하십니까? 이제는 요소수 대란이라고 합니다. 디젤 차에 넣는 요소수가 배기가스를 정화시키는데 중요한 물질이라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소는 석탄에서 나오는데 중국이 석탄을 쓰지 않아 요소가 부족해지면서 요소수가 매우 귀해지고 비싸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요소수 수급을 위해 모든 방법,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요소수 사재기 단속 시작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을 풀기 위한 해법,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짚어봅니다. 이재명, 윤석열의 재석대전, 20대 대선의 본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함께 민생 문제 들여다보자 1대1 정책 토론회 제안했는데요. 윤 후보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석열 호 출항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홍준표 의원 비리 의혹 대선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선대위는 어떻게 꾸려질까요? 정치적 원의 시점에서 짚어봅니다. 오세훈표 서울시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 바로 세우기 사업이라고 시민단체 예산을 깎고요, TBS 출연금도 대폭 깎는다고 합니다. 시의회에서는 민주주의 후퇴시키려는 시도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뭔지, 서울시의회 입장은 뭔지 오늘 내일 이어서 들어봅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디젤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요즘 요소수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3주 전쯤인가요? 주진우 라이브에 청취자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소수 걱정이에요. 이거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대란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소수 구입하는데 가격이 훌쩍 올라서 깜짝 놀란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휘발유 값도 오르고 물가도 비상입니다. 햄버거에 양상추가 없다면서요. 김장 물가도 걱정입니다. 훌쩍 뛴 물가,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7925님께서 경제, 정치, 사회, 요소 문제입니다. 네, 요소에서 요소가 문제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주진우 라이브 송년특집 공개방송 라이브 리브 러브에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주진우 라이브 홈페이지를 찾아와 주세요.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 목소리 듣는 게 아직도 좀 부끄러워요. 저도 주진우 기자님 목소리를 듣는 게 부끄럽습니다. 네, 무섭진 않죠. 무섭진 않고요. 네. 그래서 제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저희가 송년 특집으로 라이브 리브 러브, KBS 일라도에서 송년 특집으로 주진우 라이브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자,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60명이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어제보다 464명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해서는 75명 정도 더 많습니다. 사망자는 어떻습니까?
매일 10명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13명의 사망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980명으로 3,000명에 육박했고요. 위중증 환자도 400명을 넘긴 상황입니다. 정얀센, 자, 얀센 접종자들 부스터샷 시작했어요. 네, 오늘부터 얀센 백신 접종자들의 추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요. 50대 연령층과 기저질환자, 우선 접종 직업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정부가 이 요소수 2만 7천 리터를 호주에서 긴급 수입해 오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2만 리터로 알려졌는데 7천 리터를 더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급한 만큼 정부는 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이번 주 안에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또한 요소수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인데 이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약 1만 톤을 수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10여 개 나라에서 요소수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정부는 요소 수입 가격 급등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 5에서 6.5%인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고요. 요소나 요소수는 긴급 통관으로 가장 먼저 처리하고 수입 요소수 검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공공 비축 물량도 급한 대로 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어요. 정부는 군부대 등 공공부문이 확보하고 있는 요소수 예비 물량 일부를 긴급 수요처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이 전시 비축분에 손을 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소방과 경찰의 요소수 보유 물량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정부는 현재 소방이나 구급 등 이 필수 차량용의 경우 이 3개월분의 요소수를 보유 중이기 때문에 지장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재기도 하고 여기서 돈 벌려는 사람이 있답니다. 네, 오늘부터 요소나 요소수의 매점 매석 행위가 금지됩니다. 환경부 관세청 등이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고요. 요소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은 이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서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물가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923님께서 요소수 공장 출하가는 그대로입니다. 주유소에서 비싸게 판매하고 있어요. 이거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성님은 요소수는 정부가 준비를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석탄 파동 예고되고 있었는데 이제야 TFT를 꾸리고 다 뭐다 난리니 얘기합니다. 일주일만 전에 좀 이런 발표가 나왔어도 조금 불안한 심리는 잠재웠을 텐데 빨리 아무튼 정부에서 나서야 됩니다. 국민의힘 원팀에 약간 조금 애를 먹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캠프 해단식을 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해 가시돋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분명히 얘기한 대로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이번 대선에서 지는 사람은 정치 보복이라고 따질 것도 없이 감옥에 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997년 대세론의 주인공이었던 이회창 후보가 한 달 만에 지지율이 폭락한 상황을 거론하면서 대선판이 그렇다, 더 다이내믹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와 만난다고 달라질 게 있겠는가 라면서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 2030에서 지금 굉장히 단단히 뿌리 난 모양인데 청년을 위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뭐라도 하겠다고 하니 어떤 얘기를 또 하실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선대위가 꾸려지는데 여기에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선대위 전면 재구성이라는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미 제안이 갔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당하고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자, 후보는 어떻게 생각할지 아직 갈 길이 좀 머네요. 네, 특히 김종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주변 인사들을 지칭해서 파리떼라고 말해왔고요. 하이에나라고도 했잖아요. 네, 그 이준석 대표가 하이에나라는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캠프 내에서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윤석열 후보도 이 주변 인사들을 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선대위를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 윤석열 후보는 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바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비서실장이라 선대위에 전권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 비서실장은 먼저 윤 후보가 이렇게 낙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떻게 꾸려지는지 참 참못 궁금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민생 행보에 주력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어제 민주당에 요소수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요구하면서 또 민주당에서 관련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올해 예상보다 더 거치는 초과 세수가 40조 원이라면서 이 부자 나라의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라고 주장했고요. 또 지난 토요일에는 청년들과 만나 주거에 대한 고충을 듣고 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 환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1대1 회동 제안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출을 축하하면서 이 나라의 미래, 국민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회동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동의하는 민생 개혁안들이 많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확답을 피했는데요. 일정 소화 과정에서 잠깐 들었는데 생각해보겠다라면서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느닷없이 정치쇼 하듯이 만날 건 아닌 것 같다라면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남이 돼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서 정식 수사에 나서는 걸 입건이라고 하는데요. 윤석열 후보 또 입건됐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검찰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추가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지난 6월 윤석열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 판사 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2일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윤석열 검찰이 불법으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관련 수사를 고의로 막았다면서 윤석열 후보를 비롯해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이 전현직 검찰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 공수처는 고발 4개월 후에 사건을 입건한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해서 진행 중이던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서 이를 지켜보기로 했었다라면서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자료를 확보했는데 논란이 계속 일고 있어요. 네,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 29일 이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 제출 형태로 압수한 바 있습니다. 이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감찰을 위해서 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지금의 대검찰청 대변인만 쓴 것이 아니라 이 과거 대검 대변인들도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공용 휴대전화였는데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이 대변인을 지냈던 권순정 검사가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대변인이 불만을 토로한 게 아니라 전 대변인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 지금 불만을 토로했다는 거죠. 네, 특히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금요일 이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을 때 이 휴대전화 분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수처가 이 대검 감찰부를 통해 편법으로 이 대검 대변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간부에 대한 자료를 임의 제출해서 갖다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공수처에서 다 가져갔다 이 얘기입니다. 네, 특히 윤석열 후보 측은 이것이 명백한 선거 개입 범죄라고 주장했고요. 이 권순정 검사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휴대전화가 대검 대변인과 기자들 간의 연락 내역이 있다라면서 언론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있습니다. 또 언론 사찰이라고 언론에서 크게 썼더라고요. 이것도 뭐 검찰에서 언론한테 좀 크게 써달라고 얘기한 좀 뉘앙스가 이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논란이 커지자 공수처는 어제 이 특정 시점 이후부터의 감찰 자료 일체를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대검 감찰부가 영장에 따라 넘겨주는 것을 받아왔을 뿐이다라며 자료 확보가 적법했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대검 감찰부는 휴대전화가 이미 다 삭제가 돼서 아무런 정보도 보관하지 못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사 전화 관련된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공수처에서 수사 자료를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검사 아니었으면 이게 문제라도 됐을지, 검사 아니었으면 기자들이 기사라도 써줬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한 측근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 본건은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임의 제출이라고 집에 가서 다른 자료를 가져다가 그 자료를 꺼내서 수사를 이어가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별건 수사, 검찰이 비판받았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하고 검사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2부에서 김은지 기자하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사가 아니었으면 이게 논란이 됐을까요? 자, 택시 기사에게 막말한 20대 승객이 논란이 되네요. 네, 지난 4일 이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20대 남성 승객이 4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요? 택시기사분 얘기에 따르면 이게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도착을 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요금을 계산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20대 승객이 다짜고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택시기사분을 끌어내린 뒤에 운전하면서 얼마 버냐라거나 너희 엄마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다라는 등 인격 모독을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도 있어서 이 치아가 부러졌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남성은 폭언 중에 우리 집이 15억 원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고요. 20대 남성 승객은 본인도 택시기사에게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에는 이렇게 녹화했겠죠? CCTV. 네, 블랙박스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걸 거예요. 네, 잘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죠. 이별 통보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별 통보를 받았다고 전 애인의 차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가 있습니다. 네, 인천 중부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가 타고 있는 차량에 방화를 시도한 30대 남성을 방화미수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 이제 적용되면 이 사람 큰 죄를 받습니다. 큰 벌을 받습니다. 네, 이 남성은 지난 5일 인천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 동거녀가 타고 있던 차량의 창문 틈으로 불이 붙은 박스를 밀어 넣었는데요. 다행히 이 여성이 곧바로 불을 껐고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차량에 이제 1살 된 이 남성의 친딸도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휴, 참. 범행 직후 이 남성은 달아났습니다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이미 이전부터 여성의 괴롭혔죠? 네, 스토킹을 한 사실도 밝혀졌고 이에 지난달 초에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또 접근했어요? 네, 동거 당시에도 이 여성을 폭행해 입건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이분은 구속되거나 격리됐어야 마땅한데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서라도 스토킹 처벌법 잘 적용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고, 또 보험금을 타겠다고 자녀들의 몸에 상처를 낸 부부가 있습니다. 네, 자녀 앞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흉기로 자녀 몸에 상처를 내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특수상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 중에 이 남성에게 징역 6년, 여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모두 8차례 이 자녀들의 몸에 상처를 내서 보험사로부터 1,1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흉기로 아이 몸에 상처를 내고 자녀가 깨진 병에 베었다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남성은 이전에도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부정수령해왔다고 합니다. 네, 자녀의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돈을 벌겠다고요.
그리고는 자녀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다가 다쳤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 분리수거해야 됩니다. 사람이라고 부모라는 지칭을 하는 것조차도 좀 아깝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뉴스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6701님 수고 많습니다. 말씀처럼 유가 상승에 요소수 가격 몇 배 상승에 구하기도 힘든 상황. 화물차 주차장 요금도 5만 원 인상시키네요. 삼중고에 죽겠습니다. 빨리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요소수 빨리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만 원이 오르면요. 주차장비가 5만 원이 오르면 이것도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좀 막아 주셔야 됩니다. 네. 유성환님, 저도 요소수가 없어서 해외 직구로 구매했어요. 너무 비싸요. 해외 직구로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좀 비싸고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노라부자님, 디근마켓에서 요소수 10만 원에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폭리는 자체로 철벽 쳐야 하는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간 거래 그리고 중고시장 거래에서도 계속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사람이 있군요. 4104님, 디근마트에서 5배 주고 2개 샀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했는데 오늘 취소 문자 왔습니다. 세관 통과 안 된대요. 2주 버텨야 됩니다. 걱정입니다. 아유 참, 걱정입니다. 요소수 좀 바로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123님, 마스크 부족할 때도 그랬는데 국가적 재난을 일확천금의 기회로 여기는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요소수 부족해서 국가기관 차량들 그냥 순찰차나 소방차 멈출까봐 요소수 그냥 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럴 때, 이 위기 때 또 그 사람들의 인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잘 극복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화물차 그리고 큰 차 운전하신 분들 힘내주십시오. 주스 마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비가 내리면서 퇴근 정체가 조금 일찍부터 길어져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동창원 부근 3,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당진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에서는 판교에서 구리 방면 정체가 심한데요. 성남에서 성남요금소 사이와 또 송파에서 투평 사이 정체가 모두 18km 구간에서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 사이로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수서 차량기지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북정나들목부터 탄천 1교까지 정체 심합니다. 동호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2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정릉램프 부근 2차로에서도 역시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서울시 내년도 예산이 44조 748억 원입니다. 44조 역대 최대 규모고요. 그야말로 슈퍼 예산입니다. 이만큼 예산을 쓰는 국가의 도시라 엄청난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늘렸는데 시민단체 지원 예산은 삭감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큽니다. 반시민, 반상식적 폭력 행정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TBS 출연금 대거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 언론 탄압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이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오늘은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인호 서울시의 의장입니다. 의장님, 서울시 예산이 44조가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예,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 44조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작년에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 3조 9천억 정도 늘렸는데요. 한 네. 4조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은 근데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쓴다고 이렇게 늘렸습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많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뭐 민생 회복, 그다음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그런 예산이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네. 좀 시끄럽습니다. 네. 오 시장이 서울시 곳간 뭐 시민단체 전용 ATM이다 이렇게 뭐 말하면서 강하게 얘기했는데 시민단체에 서울시에서 막 돈을 많이 줬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일부에서는 뭐 전임 시장의 그 흔적지우기다. 네. 이런 삭감이. 그런데 전임 시장에 꼭 그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나 마을 뭐 관련 청년, 그다음에 도시재생, 주민자치 이런 사업은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요구였습니다. 네. 꼭 전임 박원순 시장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꼭 뭐 박원순 시장의 사업이고 박원순 시장 흔적 지우기를 위한 그 삭감으로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적 흐름이고 또 시대가 요구한 것이고 그다음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이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좀 상식에서 통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작년에도 예산 짤 때 시하고 시의회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거는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짠 거죠? 예, 올해만 지금 뭐 소통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전에 같으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제 시의회와 많은 이런 상의를 해왔었죠. 그래서 이 분란과 이런 그 다툼은 최소화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1월 1일 날 서울시의회로 예산을 넘기면서 이제 모든 걸 좀 알게 됐죠, 많이. 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지금 불만의 다툼의 얘기들이 한 번에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TBS 관련해서는 방송 예산을 97% 깎았습니까? 예, 이제 TBS가 재단 설립한 지가 2년차 걸음마 단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마라톤 하라고 그러면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상식적인 선인지, 네. 그 다음에 재단 설립해놓고 직원들 다 이렇게 뽑아놓고 손 놓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참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TBS는 상업 광고를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라디오는 상업 광고를 못 하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예산 삭감을 하겠다고 그러면 네. 그런 상업 광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좀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토대를 마련한 이후에 예산 삭감 절차를 밟아야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무작정 그것은 반대 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 삭감한 것은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삭감하고 네. 수정해야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파서 수술을 해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이 사람을 식물인간 만들고 또 의료사고를 내려고 하면 네. 그게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잘못된 거 있으면 수술 잘해서 건강하게 만들면 될 것이지. 네네. 이걸 뭐 식물인간 만들고 또 의료사고 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일은 아니다. 네. 그럽니다. TBS 방송 예산을 깎은 건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아직까지도 TBS 업무 보고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도 안 받아요? 예. 그러면 좀 그런 업무 보고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상의도 해서 정말 그런 예산 관련해서 논의 좀 한 이후에 좀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좀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업무 보고도 안 받고 뭐 내용도 자세히 모르시면서 전에 그런 뭐 TBS에서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이렇게 많이 표출하시고. 그래서 의장님. 네. 진짜 이유가 뭐예요? 누가 미워서 이렇게 예산을 잘랐습니까? 글쎄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뭐 나는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김어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네, 저는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의장님이 저기 원만하시고 성격이 또 원만하시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걸로 또 좀 유명한데 저기 시장님하고는 잘 안 통하십니까? 예,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시고 나서 시의회 첫 방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의회가 협조 안 해주면 뭐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협치를 요청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협치를 잘 해왔습니다. 아, 그래 얘기가 잘 되는데. 예, 했는데 앞전 우리 임시회 때부터 본회의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퇴장을 하시고 그냥 막 불만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꼬이기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차원이다. 예. 이 문제는 서울시 의회에서 먼저 제기했던 문제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때도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고 그러는데요. 네. 우리 서울시 의회 입장에서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네. 자, 서울시 의회 원래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입니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다수인 민주당과 또 소수인 당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정말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그런데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은 또 전임 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셨지만 그때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그러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고 그러고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네.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우리 서울시 의회가 정말 의정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인정을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 지금 와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고 고치라는 얘기였지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사람이 아프면 수술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해야지 그 사람을 지금 식물인간 만들어보려고 그러고 의료사고 내서 사람을 아니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예산 편성과 그런 알겠습니다. 지금 거짓피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지금 의료사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들 예산 삭감을 다 해버리면 그 단체에 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식물인간이 되버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전임 재임하실 때 그때 서울시 의회에 계셨어요? 예. 네, 그때는 시장님과 함께 시장을 이끌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그 재임 시절에는 디자인 서울에다 돈 많이 썼잖아요. 예. 한강 르네상스나 뭐 디자인 서울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죠. 지금은 어디에다 돈을 쓰려고 하십니까? 지금도 이제 전에 하셨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많으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민생회복에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론 그런 사업도 이번에 168억 편성했는데, 이건 또 교육부 유사 사업이라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이 시정 변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류하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안심소득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경계에 있으신 분들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이런 문제도 많이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 사업 이런 것도 참 중요한 친환경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그렇게 없으시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청년 사업에 관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5757님께서 시 예산으로 어디 쓰는지 내역이 공개되나요? 그럼 예산 적정성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예산 심의 끝나면요. 그건 다 공개가 됩니다. 네. 예. 자, 예산안 심의 의결은 언제까지 됩니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12월 중순 되면은 예산 심의가 최종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시의회에서 도장을 찍어 의결을 해줘야 이게 예산안이 지금 통과되는 거죠? 예, 시의회 본회의 통과돼야 예산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계속 협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요. 네. 감사 끝나면 이제 예산 심의 들어가는데. 네. 또 이제 예산 심의 들어가면 또 의회에서 이제 아마 삭감 목록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삭감 목록이 나오면 또 시 집행부에서 또 오세훈 시장께서도 그걸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그러면 접점을 잘 찾아서 네. 또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SH 사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공석이 길어집니다. 예. 그 김연아 후보가 이제 낙마하고 올라간 이후에 네. 다시 지금 공모해가지고요. 이제 세 번째 사장 공모를 했는데요. 네. 10일날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네. 김원동 후보자요? 예. 경실련 본부장 출신. 그렇습니다. 이제 10일날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잡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경실련에서만 20여 년 넘게 네. 있어서 이런 거대한 큰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으셔서요. 주변에서 많은 염려 걱정을 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이분이 거기 계시면서 이제 또 중앙정부나 SH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 이제 그 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앙정부와 또 국회 또 각 시민단체 민간과도 잘 그런 소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근데 김원동 후보자는 지난번 공모에서 탈락하신 분인데 이번에 어떻게 다시 살아났네요? 예,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시장님께서 다시 또 뭐 업무 좀 해보라 했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이 확실하게 안 된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다시 그런 뭐 만회해보시려고 또 네. 지원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이 분란을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잘 응하셔서 네. 또 그런 능력을 잘 내보이셔서 네. 또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서 잘 통과돼서 네. 좀 빨리 주택 문제나 또 SH공사가 장기간 사장 공석인데 예.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항상 유쾌하신 분인데 인터뷰하면서 중간중간에 한숨을 쉬셔가지고 제 마음이 또 아파요. 자, 좀 요즘에 심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자체 어느 지자체든 지자체장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좀 긴장관계가 있죠. 견해차가 있죠. 아, 예, 의회는 네. 항상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주장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 있을 때 네. 어떻게 서로 소통 잘해서 네. 원만히 매듭 짓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의견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좀 시장님이 좀 박원순 시장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또 예. 그분이 12년 동안 시정을 이끄시면서 모든 걸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모든 정책에는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잘못된 과는 아니 좀 뭐 고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면 될 일이지. 네. 그냥 모든 게 다 잘못된 것 같이, 모든 게 다 전임 시장이 잘못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해 가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울 시민들 걱정 없게 의장님이 잘 좀 해주세요. 예, 예. 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내일은 서울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오늘의 돌발 퀴즈는 객관식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보기와 정답을 정확히 적어 보내주세요.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대한 이것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종료됐습니다. 이것의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는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적발 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가에서 특정 제도를 바꿀 때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새로운 제도를 알리면서 단속이나 행정 제재는 하지 않는 기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우시죠? 걱정 마세요. 보기 준비했어요. 1번 유효기간, 2번 계도기간.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유효기간, 2번 계도기간.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방송해도 된다고 해서 벗었습니다. 네. 아무튼 캠프 윤석열 캠프가 승리를 거뒀는데 네. 김용남 의원님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김용남 의원님도 8위 때? 근심이 하이에나? 가득한 게 아니고요. 8위 때는 하이에나? 금요일 날 오후에 발표가 됐잖아요. 경선 결과가. 예. 근데 그날은 그냥 조용하게 지내고 네. 그 축하주를 어제 저녁에 먹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제 좀 달리는 바람에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아니 근데 검사들은 너무 많이 달려요. 술을 조금씩 드셔야 되는데 퇴직한 이후에도 너무 많이 달리세요. 윤 후보도 많이 먹고 우리 후보님이래 저기 특보님도 많이 드시고. 이제 특보 잘린 거야. 해산됐잖아요. 해산돼요? 예, 캠프는 오늘 해산되고. 오후에 해단식 했어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직.
아니 다시 꾸려지겠죠. 그렇죠. 아니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로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역할을 다 했습니까? 특별히 왕자 그 사건을 막은 사람은 다 지금 손가락 혁명으로 이 막은 사람은 김용남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경선 때 열일한 분들은 본 캠프에서는 배제되죠. 그게 법칙이에요. 아니죠. 이렇게 윤석열 캠프를 지금껏 끌고 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다시 다 내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그렇다고요. 정치가 참 이상한 게 이제 본 캠프가 꾸려지잖아. 네. 그럼 경선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이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좀 비키고 중도에 있던 분들 있잖아요. 팔짱 끼고 있던 분들이 말하자면 중도 확장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들어와서 요직을 차지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코어들은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정의가 실현되나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니 배제해 주시면 고맙죠 뭐. 아이고 또 무슨 또 그런 소리. 8825님께서 우리 용남이 형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용남이 형. 네, 자 대진표가 완성됐는데 근데 홍준표 의원이 깨끗하게 승복한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얘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말 나오는 게 둘 중 하나는 감옥한다. 이회창 지지율 폭락한 거 봐라. 아직 멀었다 얘기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냥 속 시원하게 와 뒤끝 장렬이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결국엔 합류하실 겁니다. 결국에는요. 결국에 합류할까요? 홍준표의 목소리 잠깐 들어볼게요. 당신만으로는 대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한 50만 당원으로 보더라도 민심에 비하면 그거는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넉 달이 남았습니다. 넉 달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올지 참 걱정스러운 게 앞서는 게 아마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경선에 승복한다. 그러나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전당대회 소상이잖아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비리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에 나서주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원팀 정신하고 별개일 겁니다. 자, 정치인의 심리는 또 우리 최민희 의원이 또 전문가죠. 우선 저는 홍준표 후보의 말 중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검찰의 손에 맡겨진 대선이다는 시각은 동의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언제부턴가 정치권에서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을 전혀 풀지 못하고 껄핏하면 이게 고발하고 그래서 이게 재판부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이게 지금 여야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 이번 대선에서도 검찰의 칼날 위에 두 후보가 서 있게 되었다. 이 부분은 과연 정치권이 잘하고 있나 이 문제 제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감옥 갈 거다. 이거는 그냥 예측이신데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비리 대선이라고 얘기했고 한 명은 대통령 되고 한 명은 감옥 갈 거라고는 단언하시던데요. 네, 근데 저거는 뭐 그냥 약간 뒤끝 장렬 플러스 뭐 그게 섞여 있다고 보고 근데 저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이회창 후보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 두 아들이 군대 안 갔잖아요.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었지만 두 후보가 다 군대 안 간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지지 연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과거의 팩트를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용남 의원께서 제가 민주당이 원팀으로 몸살을 앓을 때 제가 이거는 곧 국민의힘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미래가 된 거고 민주당은 제가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다. 이게 화학적 결합과 물리적 결합을 하는데 근데 아직도 화학적 결합이 민주당도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리적 결합조차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과 홍준표 전 검사의 악연부터 그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하여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쫓아낸 거잖아요. 공천 안 줘서.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공천 배제하고 쫓아내는 거는
정당에서는 불구대천 관계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되자마자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해서 선대위를 맡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갈수록 홍준표 의원의 말이 세지고 있어요. 처음에 깨끗이 승복했다가. 그것은 김종인 위원장 영입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내 중심으로 선거 치르겠다. 이런 의지 표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선거를 치릅니까? 선거요? 후보 중심으로 치르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야죠. 선거는 당연히 후보 중심일 수밖에 없고 사실상 선거의 그 성패 여부는 후보가 90%를 책임지는 거죠. 나머지 캠프에서 10% 정도를 도와드리는 거고. 근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결정 나거나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얘기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캠프 운영에 전권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표가 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후보가 줘야 되는 거죠. 네. 네. 당대표도 사실은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대선 후보가 당대표보다도 우선하는 당무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총괄선대위원장이 됐던 캠프의 구성도 사실은 후보의 권한이고 후보가 권한을 위임해 줘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조금 인연도 깊고 소위 얘기하는 궁합이 맞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선거 캠프를 꾸리거나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적임자 중에 한 분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게 홍준표 의원도 좀 멀어지는 거가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좀 어려워질 맞아요.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걱정되는 맞습니다.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묘한 신경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는 전권을 달라 얘기하면서 윤석열 자리 사냥꾼 선별 못하면 당선돼도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후보는 비서실장으로 권성동 의원 딱 임명합니다. 이거 뭡니까? 정치는 우리가 흔히 여야의 권력 투쟁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상 내부에서 더 치열한 건 네. 캠프 내부의 자리 다툼입니다. 그렇죠. 후보 되잖아요. 선대위 꾸릴 때까지 제가 진짜 피 터지게 싸웁니다. 피 터지게 싸우는데 늘 밀려나 본 입장에 저는 그게 더 잘 보였어요. 늘. 왜냐하면 저는 밀려날 때 그냥 밀려나지 안 싸웠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싸워봤자 그게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권성동 그 검사 출신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잖아요. 이건 김종인 위원장의 뜻과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서 야 검찰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을 또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걸 김종인 위원장이 동의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소위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 파리 때 혹은 하이에나로 얘기한 자리 사냥꾼들과 김종인 위원장의 뭐 팽팽한 뭐 그 신경전이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권성동 비서실장을 임명함으로써 힘이 하이에나 떼들한테 가기 시작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대단히 잘못됐어요. 사실은 선거 캠프라는 게 월급 나오는 자리도 아니고 네. 자기 돈 써가면서 자원봉사하는 자리잖아요. 네. 아니 그걸 뭐 꼭 시켜달라고 누가 한 것도 아니고 네. 인연 맞는 사람들이 이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꾸려지는 게 선거 캠프인데 그거를 아주 경멸적인 표현을 쓰는 사람들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잘못된 거네요. 표현을 사용한 거는 대단히 잘못한 거죠. 네, 그거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더 얘기하면 여기 좀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딴 얘기 해야 되겠습니다만. 딴 얘기를? 366. 지금 주제가 이건데. 그렇죠. 3660님께서 홍준표 의원님 평소 비호감이었는데 깨끗하게 승복한다는 선언 듣고 호감도 상승했어요.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뒤끝 있던데요. 아유, 홍준표 의원님은 뒤끝은 뭐 알아주죠. 대선 후보급입니다. 나이스 센텀보그님께서 홍준표님은 자존심이 상해서 절대로 화합 안 된다고 봅니다. 다시 탈당 안 하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요, 의원님 사실 정치가 좀 솔직해져야 돼요. 제가 보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캠프에서 비서실장 합디다.
그러더니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더니 뭐 무슨 장관 후보에도 오르고 종로 뭐 늘 종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도 올라요. 그러니까 그 캠프에서 요직을 맡는다는 게 돈 받는 건 아니지만 그걸 자봉이라고 표현하면 정말 진짜 자봉들에게는 속보이는 일인 것 같아요. 캠프에서 권성동 비서실장이 이제 만약에 좋은 일이 있으면 이분은 법무부 장관 가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캠프의 그 자리 다툼이 심한 것은 미래에 자기가 권력의 지분을 나눠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대위에서 한 자리 하려고. 그렇죠. 인수에서 또 한 자리 또 하려고. 그래서 제가 김용남 우리 전 의원님도 잘라주면 좋죠. 이런 자세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라고요. 좀 거기 가서 투쟁해서 좀 뭔가 한 자리 하시죠.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팔 비틀고요. 저기 누구지? 윤 후보 발목알지를 이렇게 그렇죠. 잡아가지고 얼른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아니 근데 와이프가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애들 아무데도 한 2년 동안 지금 너무 낭만적인 지금 접근법이에요. 지금. 그래서 얼굴이 저 해맑은 거예요. 네, 안 돼요. 호기심을 그 자리는 선대위는 나한테 뭘 줄까 이 얘기를 더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내년 3월 9일까지 아무데도 못 간다 그러면 와이프가 화낼 것 같아요. 아니 그 3월 9일 이후에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윤석열 캠프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 케미는 어떨까요? 이준석 대표와 케미 그리고 홍준표는요. 또 그다음에 안철수는요. 김동연은요. 어찌해야 될지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염려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잠시 후에 6시에 2부에서 하겠습니다. 예. 네. 2부에서 저희들은 다시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5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5살 우혁이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분 모두 양육에 대한 지식과 우혁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없었는데요. 이를 안쓰럽게 생각한 주변의 관심 덕분에 최근 우혁이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서 검진도 받았는데 발달 지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서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금세 회복할 수 있다는데요. 지금 우혁이가 살고 있는 복지시설이 국가보조금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어서 재활치료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혁이가 안정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이 돼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추워지면서 비 소식도 잦고 또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상층 저기압 때문에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밀려들겠고요. 이 때문에 서해상에 구름대가 만들어져 비 소식이 좀 자주 전해질 것으로 보이고 강풍도 예상됩니다. 지금 서해안 지방과 경상북도 동해안, 제주도 지방은 강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강원 영동 지방과 울릉도 독도, 전라남도의 흑산도 홍도는 강풍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아주 강한 바람이 불 텐데요. 강원도
산지를 중심으로 태풍 못지않은 아주 강한 바람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주로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낮은 기온 탓에 높은 산지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산지의 경우 3에서 8cm나 되는 다소 많은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강원도 내륙 지역과 경상북도 북동 산지 역시 1에서 5cm가량의 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길이 상당히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은 내일 아침 영상 4도, 대구, 울산 5도, 광주, 부산 7도 안팎까지 내려가겠고 낮 기온도 서울 9도를 비롯해 전국 8도에서 15도의 분포로 당분간 춥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5.4도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1부가 궁금하다 싶으면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정부는 해외에서 개발된 먹는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40만 4천 명분 확보를 결정했고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 접종자는 기본 접종만 한 사람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및 중증 악화 위험이 80~90%나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차량용 요소수 통관검사 시간을 기존 20일 이상에서 3에서 5일로 단축, 최대한 시장이 빨리 풀릴 수 있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정부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민들은 가계부채로 쓰러지는데 IMF 때 기업이 부도나니까 150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했던 기재부가 국민들한텐 돈 25만 원에서 30만 원 주는 것을 그렇게 벌벌 떨어야 되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주말 수도권 선거인단에서만 1,800명이 넘는 탈당이 있었고 탈당자 중 2030 비율은 75%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곳곳에 비가 내리고 춥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엔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8에서 15도로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가겠습니다. 최동률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시사평론 참 잘하십니다. 멋져요. 같이 차 한잔 하고 싶습니다. 몇 살이세요? 네. 시사평론 말고 인생평론은 더 잘하고요. 인생 상담은 더 잘합니다. 박종성님께서 근데 줄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네.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니 저 나이 초월. 또 초월. 네, 네. 나이 초월. 다 초월이에요. 네, 다 초월. 네. 요새 많이 네. 외로워하십니다. 박종성님께서 정치인이 무료 봉사라는 게 있나요? 이렇게 합니다. 4988님 이제 이준석 효과 사라지나요? 얘기하는데 참 이준석 대표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 또 그 정치인들의 생각은 어디가 있는지 참 걱정이에요. 우선 저는 이준석 대표는 네. 정말 국민의힘의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존재 자체가 자칫 어르신 정당, 검사 정당으로 보일 수 있는 국민의힘을 그냥 신선하게 느껴져요.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사실 거의 시사평론계에서 10년을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름 내공도 있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중심 같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중심에서 소위 권력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보죠. 누구랑?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랑. 네. 한 팀 아닌가요?
한 팀은 화학적 결합 돼야 된다니까요. 팀이 어디 있어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아니 제 말씀은 이준석 대표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그렇죠. 거죠. 네, 지금 한 팀인데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복주머니 이렇게 2개 주던데 그 안에 초콜릿 들어있나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열심히 하세요. 네. 이렇게 들어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꼭 이기세요. 이렇게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예. 그 정도 애교? 네. 왜냐하면 선거에 왕도 없거든요. 그럼요. 거기 무슨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이래서 김용남 의원님이 공보 미디어 특보 단장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저걸 저렇게 받아쳐야지. 그렇지. 거기에 대단한 거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구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왕자 논란 이후에는 그 비단 주머니 얘기하는 건 실수예요. 네. 네. 그런데 저렇게 받아치면 신선해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8078님께서 왜 국민의힘은 전부 밖에서 데려오나요? 국민의힘 내부에는 능력자 없나요? 김용남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윤석열 후보로 결정되면서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컨벤션 효과는 누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비해서. 민주당에 비해서 누리고 있죠. 그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바 이낙연 후보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은 첫사랑이다. 그래서 오래 간다. 최소 한 달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에 대한 2030의 사랑은 첫사랑이기보단 풋사랑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오래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풋사랑, 첫사랑, 풋사랑 이게 조금 차이가 다르죠. 있어요. 첫사랑은 지금도 주진우 기자도 첫사랑에 가슴 메일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를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컨벤션 효과는 내가 보기에는 길어야 3일이다. 3일이다. 네, 두고 보십시오. 3일이요? 네, 3일. 오, 김용남. 컨벤션 효과 확실히 있죠. 네. 왜냐하면 딱 경선 발표 이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어쨌든 여러 군데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그 지지율 격차가 확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한 15% 내외 받던 지지율이 상당 부분이 윤석열 후보로 옮겨오면서 그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여론조사에 따라서 12% 내지는 15%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3일보다 훨씬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네.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에서는 격차가 4%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 가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잘 봐줘서 3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7775님께서 정치 멀미가 납니다. 여론조사 좀 중단해 주세요. 나락골이 하루살이처럼 이게 뭡니까? 수치를 말씀하셔가지고 여론조사 어떤 여론조사인지 아무튼 차이가 10여 %에서 줄었다 이렇게까지는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캠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캠프 다시 공식 그 선대위를 꾸려야죠. 네. 그리고 그동안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전현직 의원들이 사실은 거의 다 들어올 수밖에 없죠. 네. 캠프 규모가 지금보다도 훨씬 커질 거고 광화문 쪽에 있던 캠프도 여의도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래저래 더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더 복잡해지겠죠. 네. 사람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또 이게 사공이 많아지는 건데. 캠프는요. 어떤 캠프든 이렇게 어지럽고 그러다가 질서가 생기면 끝나 선거가. 그렇죠. 이게 캠프의 법칙입니다. 그래요? 선발 맞추다가 딱 맞을 때 되면 끝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며칠이 부족했어. 네. 며칠만 더 있었으면 우리가 따라잡았다. 다 그 얘기를 해요. 후보들이. 네. 진 후보들은 다 그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후보 광주는 가십니까? 예. 10일 그리고 11일은 봉하마을 이렇게 1박 2일 일정으로 잡혔죠. 이렇게 다녀오신다고요? 네. 봉하마을도 가세요? 네. 네. 효과가 있을까요? 광주 봉하마을? 꼭 효과를 노리고 간다기보다는 지금 대선 후보잖아요. 네. 전국 어디나 다 가야 되는 거고 또 얼마 전에 그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찾아뵙고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요?
진정성이요? 네. 그 진정성의 핵심은 네. 이 사안을 그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이 과연 정치를 잘했냐. 네. 요 발언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광주 시민들은. 아니 그 얘기가 또 문제고 또 개사과에서 진정성은 없다 이렇게 그렇지. 나왔는데 다시 진정성? 그 50 관련 발언은 사실은 그 적재적소에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의 기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예. 이게 대표적으로 그 전두환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던 김재익 수석을 예를 들면서 뭐 성향이나 뭐 이걸 떠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라서 그걸 설명드리고 네. 아니 그게 해야죠. 그러면 A 수석 하나 잘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 네.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3일 동안. 그게 문제인데 중요한 건 지금 광주 시민들은 계란은 절대 안 던지겠다. 이용당하기 싫다. 뭐를 준비했냐. 사과를 드리겠다. 지금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능력 있는 김용남은 어떻게 쓸지 한번 또 지켜보자고요. 네, 저희는 그것만 관심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재명과 윤석열 본격적인 대결 시작됐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공방 이어지고요. 1대1 회동은 성사될까요? 기본적으로 그 검사 출신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하고는 좀 만나기 싫어해요. 그러면 그건 본인에 대한 얘기인데? 아니 본인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심각한 혐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심각해요? 어쨌든 후보들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공식적인 토론회도 있고 해서 어떤 후보가 만나서 정책을 조율하는 거는 사실상 상황상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꼭 만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생각해 보겠다였는데 안 하겠다는 뜻 같아요. 아니 그거는 뭐 제 생각에 도대체 만나서 후보들 간에 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결정을 할 입장도 아니고 네, 어떤 예를 들어서 서로 공약을 조율할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만나서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생각은 그렇고 저는 무조건 토론하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게 비리 대선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지는 사람은 뭐 감옥 간다. 이거와 관련하여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많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발사주 선거 개입 의혹 있고요. 두 번째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 대한 소윤 대윤의 비리 혐의 은폐 정황. 세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아내 혐의. 나중에 검찰이 혹시 은폐했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장모가 양평에서 아파트 사업 특혜 받아서 800억 폭리 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저는 비리 혐의는 더 많이 받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하신 말씀은 거두어 들이심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50조를 그러니까 자영업자 손실 보상액 50조를 이재명 재난지원금 거잖아요. 이것보다도 자기 윤 후보는 더 크게 50조 크게 쏘겠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일단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혐의는 윤석열 후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얘기해 보세요. 뭔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상 관제 비리 의혹이고 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비리 의혹이고 만들었는데요?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건 정말 심각하죠. 대장동뿐만 아니라 네. 성남시 백현동도 지금 자연녹지하고 보존녹지로 묶여있던 땅을 4단계를 상향해서 준주거지로 풀어주면서 그거를 100% 임대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했다가 그걸 나머지 다 없애버렸어요. 잠시만요.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10%만 남겼고요. 그래서 부동산 시행업자에게 3,400억의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또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거기서 70억을 받아갔습니다. 김인섭 씨라고. 잠시만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남시 위례지구도 있죠. 지금 도지사 된 이후에는 평택 현덕지구에서도 그 비슷한 작업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의원님. 완전히 이야기하다 보면 몇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겠는데 다만 지금 재난지원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100만 원, 그게 52조가 들죠. 근데 이제는 약간 말이 바뀌어서 25만 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3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지급을 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연말 전에 그러면 추경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동안 월급이 한 푼도 깎인 적이 없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다니는 임직원들이 왜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돼요? 그런 돈이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고 거의 폐업 직전까지 다 가 있는, 아니면 상당 부분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몰아주는 게 맞죠. 네, 저는 우선 김용남 전 의원님을 가짜뉴스 살포 대마왕으로 임명합니다. 갑자기 왜 또 지금까지 그러시다가. 백현동, 이 부분은. 백현동 관련하여선 이게 식품연구원의 부지였기 때문에 국토부 요구에 따라 단계적으로 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이 그냥 기사 쓴 게 다 팩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이재명의 비리 혐의다. 그럼 이재명 후보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그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짜뉴스 살포 대마왕으로 그냥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이재명 그리고 저는 성남시장 선대위원장 하던 사람이 70억 받아간 거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아니요. 그 70억을 받아갔으면 그 검찰 조사하세요. 검찰이 조사하게 하면 되고, 그래서 이게 비리다 뭐가 나와야지. 그리고 이게 이재명 후보와 어떤 연관이 있다가 나와야지. 아무 연관도 없는데. 연관이 없어요?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 선대위원장이 그 길거리에 가다가 쓰러지면 이재명 후보 탓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선거 조직이라는 건 성남시장 선대위원장 엄청 많이 두거든요. 경기도도 엄청 많이 두거든요. 그러면 그 인연을 가지고 다 엮으면 끝이 없죠. 아니 그 아파트 허가 내준 사람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인데 어떻게 연관이 근데 없어요? 그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 내줬다는 행정행위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어떻게 이꼬릅니까? 그러면 그걸 미리 예측하고 예를 들면 A가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미래에 그 무슨 사업에 뭐 개입해서 뭐 이건 사실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비리 혐의를 할 거니까 이 사람은 빼라 이겁니까?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저는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씀이고. 최 의원님 오늘 정말 우기시네. 아니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했다고 이재명 후보는 해명했으나 국토부에서 그게 아니라고 밝혔어요 이미.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요구를 계속했고, 그리고 그 국토부와 이 공적으로 주고받은 문건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직원과 국토부 직원들이 만나서 조율한 것이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주제가 아니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재난지원금 얘기하려고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송영길 대표가 뉴스외전이라는 곳에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50조에 대해서 대선 이후에 하자니까 지금 하자.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지금 그 당무의 일부를 후보가 가져가기로 국민의힘이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이 손실보상 전액 지원을 여야가 즉시 논의해서 지금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영길 대표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추경 또 해요? 올해 추경을 벌써 3번이나 했는데 그럼 네 번째 추경을 또 해요? 지금 즉시 합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사 아직 안 끝났거든요. 추경이 아니라. 이거는 예산에 넣어서 1월에 그냥 해버리자. 이미 예산안은 내년도 604조 원 예산이 국회로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으면 여기다가 50조를 또 집어넣어요? 아니죠. 그거는 야당이 늘 주장했듯이 기재부가 짠 예산이 그게 곧 대한민국 예산이 아니잖아요.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치잖아요. 이 예결위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잘 들여다봐서 차단할 돈은 찾아내고 삭감할 거면 삭감해서 지금 제일 힘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손실보전금을 50조 편성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뭐하러 대선 이후에 이거를 대통령이 50조 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 넣자. 너무 좋은 제안 같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604조짜리 예산에다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었는데 거기다가 50조 넣는 거는 아니지, 저는 이거는 뺄 거를 빼면 아예 불가능한 계산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50조면요. 이게 말이 쉽지. 50조 같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지금
이미 올라와서 심의가 진행 중인 예산에다가 50조를 추가로 넣자는 거는 그건 가능하죠. 글쎄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거보다 저는. 이건 이제 윤석열 후보께 여쭙고 싶은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50조 편성해. 기재부 국회에 보내 이건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올해 3번에 걸쳐서 벌써 추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윤석열 그건. 후보의 얘기는 3월 9일 날 본인이 당선되면 100일 이내에 그러니까 50조짜리 추경을 해야겠죠. 내년 그러니까요. 봄에. 그럴 거 왜 그렇게 하냐고. 미리 좀 룸을 만들어 놓지. 아니 이미 올해 3번이나 했는데요. 4번째 추경을 아니 그게 아니고 추경이 아니라 내년 예산 심의를 잘하면서 자영업자 지원 룰을 좀 넓게 만들어 놓는 게 의원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기존 예산에다가 50조를 추가하는 문제도 또 50조 얘기도 그만하자고. 50조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다 만회가 될까요? 이것도 걱정이고요. 아무튼 기재부 장관하고 윤석열 후보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호락호락하지 않아가지고 50조 얘기하면 아유 또 다른 말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항상 처음엔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엔 된다고 또 바뀌시잖아요 입장이. 근데 아무튼 민주당이나 대통령 뜻에도 아니 근데 어차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소상공인 50조 지원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뭐 하자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걸 빨리 해서 빨리 드리자. 뭐 이건 저는 그 송영길 대표. 의원은 아무튼 지금 소상공인이 힘드니까 지금 하자는 거고. 네. 지금 김영남 의원 얘기는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 되면 50조 주겠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 올해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니요. 지금 내년 초 소상공인 예산 지원이 2조 7천억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 정말 적잖아요. 그거를 한 50조로 늘리고 다른 거를 이렇게 조금 빼고 넣고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반대하시는 거죠? 저는 반대가 아니라 이거 먼저 해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또 하자. 그거는 뭐 나중 얘기다. 토론해가지고 누구 이기는 사람한테 이기는 사람 생각대로 돈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앞서 최민희 의원께서 4% 격차로 줄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넥스트 리서치가 SBS 의뢰로 11월 6일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선 가능성은 44%로 4%나 높더라고요. 그 4%에 대해서는 지지도 격차는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저희는 KBS이기 때문에 이게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법대로 합니다. 15%짜리는 왜 설명 안 해주세요? 15%짜리는 더 그만해요. 이제 나가세요. 이제 가세요. 자, 이제 막 쫓아내요. 이제는.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을 감사했습니다. 최민희, 김용남,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 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에도 열심히 노동을 했습니다. 어떤 일했어요? 취재했어요? 네, 취재했습니다. 네, 대선 기간에는 기자도 다 바쁘죠. 네, 바쁜 기자가 열심히 일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데 또 잘못 기사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좀 열심히 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김은지 기자는 열심히 좀 띄워주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요. 네, 검사들이 수사받는 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생활 법률이죠. 생활 법률로 굉장히 좀 중요할 듯합니다. 요새 검사들이 검찰 조사든 공수처 조사든 조사를 받아요. 그런데 너무 야같다고 해야 되나요? 법꾸라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네, 그렇죠. 고발사주 의혹을 비롯해서 라임술 접대 사건,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이런 사건들이 모두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네. 수사 대상이 된 검사들은 휴대전화 폐기하고. 이게 1차였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1차 법칙이 검찰 수사 받을 때 뭐예요? 도망가나 했어요. 1도였는데 지금은 휴대전화 할 수 있죠. 예. 네, 시사인에서 그렇게 가져다 붙였는데요. 그리고는 모로세로 일관하고 네. 그런 다음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검사 출신들도 막 검사들 못 믿는다, 검찰을 못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까지 총장하시던 분이 나와가지고 검찰을 어떻게 믿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동료 후배들한테 나 참. 요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법조계에서는 붙잡히면 1도 2부 3백이라는 은어가 있거든요. 일단 도망가고 붙잡히면 부인하고 마지막엔 백을 쓰면 그렇죠. 검사처벌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김봉현 씨 편지에도 쓰여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매우 중요한 굉장히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책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네, 이제 검사들이 보여준 것은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1패 2부 304백이라는 말로 이번 주 시사인에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폐기가 처음이다. 그런 다음에는 두 번째는 부인하고 세 번째는 공작이라고 우긴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에 백을 동원하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1패 휴대전화 폐기부터 가봅시다. 네, 손준성 검사가 아이폰 사용하거든요. 네. 공수처가 지난 10월 달 초에 손 검사 집을 압수수색해서 아이폰 확보했습니다. 네. 그런데 휴대전화 압수당한 손 검사가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네. 그 공수처가 지금도 포렌식 작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검사도 지난해 6월 달에 채널A 사건으로 아이폰 압수당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한 검사도 20자리가 되는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서 역시 포렌식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스마트폰이 본격화된 다음부터는 수사 성패가 휴대전화 확보 여부로 좌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은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되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폐기합니다. 검사들은 휴대전화 없애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 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인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압수당한 검사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건데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 검사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맞았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검사가 때리고 벽 보고 서 있으라고 하고 폭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고문이나 구타는 사라졌으나 굉장히 강압적으로 압박해옵니다. 네, 피의자 인권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검사들이 검사 자신에게만 그것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씁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2부 무조건 부인하라라고 하는 건데 네. 손준성 검사가 대표적이죠. 의혹 초기부터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기억해 보세요. 김웅 의원께서 준성이한테 줬지요. 준성이한테 줬다면 맞겠죠. 이런 식으로 준성이 했습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복원되는 디지털 증거에 따르면 이런 해명이 굉장히 무색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검사들은 증거가 나와도 모른다고 합니다. 기억이 네, 안 난다고. 그렇죠. 우선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가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 앞에서도 안멸 몰수하고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건데 김웅 의원도 계속해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네, 이제 정작 수사 단계 넘어가게 되면 또 법정 가서는 인정하는 전략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재판에 가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술자리 자체 없었다 이렇게 부인했던 라임 술접대 사건 관련된 검사들, 전현직 검사들도요. 법정에서는 받았다라고 갑자기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그게 100만 원 넘지 않아서 김영란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라임 술접대 사건에 대해서도 그 검사들이 진짜 뻔뻔하게 우린 그 자리에 가지 않았다. 증거 있으면 내놔라. 우리는 술 먹지도 않았다. 가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사실관계로 드러나. 이거 부끄럽지도 않나? 어떻게 눈앞에 드러날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검사라는 사람들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네, 1패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휴대폰 폐기해버렸거든요. 잃어버렸다라고 했지만요. 여기는 그 술접대 받은 검사들은 몇 명이서 동시에 다 없앴어요.
그렇죠. 예, 비슷한 시점에 다들 없어졌고 뭐 베이비 페어를 가가지고 잊어버렸다. 뭐 부부싸움 하다 잊어버렸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댔죠. 부부싸움 하다 핸드폰을 어떻게 잃어버리죠? 네, 자 304백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 불거지자 곧바로 정치 공작을 한두 번 겪나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김웅 의원도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채널A 사건 당시에도 한동훈 검사도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라임술 접대 사건 때도요. 해당 검사들이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정치 공작. 네, 그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의원이 김봉련의 폭로를 사주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전형적인 검사식 클리셰다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여러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검사식 클리셰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백동원하라라고 하는 건데요. 검사들한테 백은 검찰 조직 그 자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고발 사주권 관련해가지고 공수처 조사받았던 검사들은 직무 차원에서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자기 백으로 삼으면서 방어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시켜서 저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찰과 공수처가 검사 관련된 비리를 수사할 때는 1패 2부 3공 4백 이런 비책을 넘어서야 사건의 실체를 다가설 수 있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또 손준성 검사는 인권위에 공수처 수사가 강압적이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요. 무서웠어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데 힘 낭비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하면서 나를 압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면서. 네,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사실 검찰이 굉장히 무섭게 수사하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과거에 했던 그 수사의 피의자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네. 굉장히 전형적인 검사식 내로남불 아닌가. 자기의 어떤 인권 문제가 중요하면 과거 피의자에 대한 인권 문제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 검사들한테 공수처가 검사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법을 아는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 엄청 예우하는데도 자기가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뜬다고 얘기한 걸 가지고 상처받았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검찰에 많이 끌려갔지 않습니까? 끌려가서 검사들 만나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한 일주일 동안 기분이 나쁘고요. 서초동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쪽은 가기도 싫었어요. 예. 굉장히 상처받았어요. 굉장히 이제 송 검사 입장에선 처음 당하는 일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네. 그래서 불쾌하거나 인권 침해라고 여길 수 있을 텐데요. 본인의 과거도 한번 그리고 검찰 조직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 생각을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예. 양성근님께서 좋은 기자, 나쁜 기자, 이상한 기자. 김은지 기자는 좋은 기자.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기자 현장에 많고요. 또 좋은 기사 더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4716님 그럴 일이 없어야 하지만 민간인은 검찰 조사받을 때 어떻게 피하면 되죠? 검사들 식으로 따라가면 안 되고요. 민간인은 또 조사받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검찰 조사를 수십 차례 받고 특수부 검사들한테 당하고 공안부 검사들한테 당할 때 제가 재판받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놓는 거 있는데 거기 찾아보면은 아주 도움이 됩니다. 네. 구치소에서 저한테 편지가 가장 많이 옵니다. 팬레터가 요새는 여성 팬한테는 안 오고요. 구치소에서는 계속 오는데 재판받는 법 그리고 검찰한테 이렇게 당했어요 얘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주 기자의 사법활극이었나요? 네, 거기는. 자, 다음 뉴스로 가볼까요? 네, 요즘 정치권에서 대선 러닝메이트로 주목받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종로 보궐선거 벌써부터 빅매치 예상됩니다. 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중에 이 자리에서 사퇴함으로써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네. 3월 9일 있습니다. 자, 근데 누구 나온대요? 벌써 이준석 대표 이름 나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자주 나오는 건 알고 있지만 여기가 자기가 나간다고 시너지가 나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안 나가겠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게 이름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럼 욕심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조금 본인은 좀 불만이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노원에서 오랫동안 뛰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노원에서 뛴 게 아니라 또 종로를 차지하면 다음 대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하지만 이 대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당에서는? 네, 여당에서는 지금 후보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고요. 임종석 전 실장이 저기 종로구에 삽니다. 네, 그리고 김영종 종로구청장도 지금 3선인데요. 네. 사퇴서 내면서 출마 의사 밝혔다라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찾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왜냐하면 2030 시너지가 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커서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섰을 때 누가 좋냐 이렇게 판단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더 젊은 후보 찾고 있는 움직임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인데 이번에는 한국에서는 대통령과 종로구 국회의원 러닝메이트가 뜰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로 가볼까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제무대에서 정적을 감춘 지 벌써 22개월 지났다고 그렇죠. 합니다. 오래됐어요. G20에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순방도 안 합니다. 네, 거기는 이제 화상연설 하긴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는 국제무대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예 외국을 안 나갔죠. 네, 그런데 그 이전과 굉장히 비교가 되는데요. 2012년 12월 달에 집권한 이후부터는 42번이나 순방하면서 69개국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와 비교하면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렇죠? 네, 우선은 코로나19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설명하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내의 큰 행사들은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강화된 반중 정서를 고려하기도 했고 네. 쿠데타 등 국내 정치 격변을 우려하기도 하고 게다가 전력난, 부동산 업계 부실 이런 민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민생도 있고 코로나 문제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 지금 시진핑이 3연임 을 위해서 조금 거기에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게다가 1957년에 소련을 방문한 이후에 해외에 나가지 않았던 마오쩌둥 전 주석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너네가 와라 이런 이야기인 건데요. 그때 이후부터는 접견 외교라고 해서 국제무대 인사들이 중국 가서 마오쩌둥 주석을 만났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거든요. 그때가 또 중국 외교에는 또 변곡점이 되겠네요. 네, 그때 대면 외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진핑으로서 중요한 이야기는 공산당 20차 당대회 거기서 3년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걸 중심으로 모든 행보를 해석하면 좀 읽기가 쉽습니다. 1456님께서 주진우 라이브 좋은 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좋은 놈입니다. 네, 제가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네. 2917님께서 이준석 대표 노원구에서 밤낮으로 몇 년간 발이 불나게 뛰는 걸 본 구민입니다. 종로구 절대 안 나갈 겁니다. 얘기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민희 씨. 퇴근길도 비가 내리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퇴근 정체가 일찍부터 길어져 있는데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김포요금소에서 송내 사이로 12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이 사이 노우지분기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 판교를 지나서는 구리 쪽으로 송파에서 토평 사이로 15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마도분기점에서 송산마도 사이로도 10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안성분기점에서 남사 사이와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부근, 다시 기흥동탄에서 수원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는 판교분기점 부근과 또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울시내 가양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민생이 먼저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법 찾아보겠습니다. 민생과 통하였느냐. 생생민생 통. 안진아 선아 민생생각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또 어디서 이렇게 바쁘게 오셨어요? 막 비가 오고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국회 앞에 그 HCN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이 KT 스카이라이프에 인수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예. HCN에 위탁받아서 일하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케이블 방송 설치하고 수리하고 고쳐주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 농성 현장도 갔었고요. 그다음에 현금 수송 노동자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20년 일해도 최저임금.
우리가 보면 공무원들인 줄 알잖아요. 까만 옷 입고 다니시잖아요. 네. 현금 수송 네. 노동자들. 그분들이 은행하고 은행 사이에 지점 사이에 현금이나 중요한 서류를 나르는 분들이거든요. 네. 이분들이 국회 앞에 농성한 지 지금 130이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정기국회 중에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지금 그 20년 이래도 최저임금. 이거. 그리고 거기 이제 대주주가 네. 계속해서 고용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 현금 수송 업체 브링스코리아도 있고 특히 한국금융안전이라는 큰 업체가 있는데요. 시중에 주요 은행이 주주들이에요. 네. 그러면 시중에 주요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자기들 위해서 일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농성하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달라.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하도 대장동 게이트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높으니까 저희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전문가들하고. 외곽의 하창대유 게이트 연구팀 만들었네요. 자, 지분의 50%는 성남 도경을 갖고 나머지 43%를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43%는 예. 하나은행 컨소시엄이고 7%는 화천대유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무리 무슨 주주협회나 사배협회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체 이득이 원래 하나은행 2010년 보고서의 예상이 2,761억이라고 봤어요. 네. 근데 실제 가져간 건 32억이니까 예상해놓고도 2%도 안 가져간 것이고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주고. 예. 얼마 빌려줬냐면 제가 이것도 보고서로 입수했어요. 네. 총 1.5조를 대출해 줬어요. 1.5조를 대출해 줬는데 은행 이자는 빼고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 이득을 가져가야 되는데 얼마를 가져갔다고요? 예상이익이 당시 예상이익은 1,761억이었으니까 그거에 2%가 안 되는 32억을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실제로는 4,040억을 번 거로 됐잖아요. 하천대하고 천화동인 그 7%밖에 안 되는 팀이 그거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이득을 가져간 겁니다. 은행이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주고 왜 돈은 조금만 가져갔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나 김만배 씨 같은 분들의 어떤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뭐 시간이 짧으니까 요 정도. 네.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하나는 컨소시엄 지분이 43%나 됐고 민간으로만 치면 86%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계공은 50% 지분 가지고 5,503억은 가지고 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머지에서 하나은행에 화천대유에 몰빵해주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검찰이나 언론에서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화천대유도 끌고 온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요소수 대란 어떻게 막아야 되나요? 어떻게 엄청 쏟아지고요. 제가 그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인하운동하고도 캠페인하는 것은 어떻게 정부가 동의하고 지자체가 동의하면 일부라도 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건 지금 요소를 전 세계에서 중국하고 유럽이 제일 많이 생산하는데 하필이면 중국은 석탄난 때문에 수입을 통제하고 수출을 통제하고 있고 유럽은 또 워낙 천연가스로 요소를 만들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또 급등해갖고 요소 품귀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안 좋고 해필이면 또 우리가 2011년도에 롯데 정밀화학이 공장이 있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 때 그걸 또 뭐 경쟁력이 안 된다고 문을 닫아버렸네. 아이고. 그러니까 전망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수입을 의존하는 게 97%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문재인 정부로서도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경제 보복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런 걸 수입 제한을 했지만 수출을 안 했지만 중국은 호주하고의 갈등으로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느닷없이 이런 일이 발생해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얼른 수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체에서 다시 어차피 생산 기반도 복원해야 된다 이런 과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무슨 대책을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요소 대란은. 다음에 지금 우리가 기름값 너무 오르니까 유류세를 20% 한시적으로 인하해 가지고 리터당 164원 가득 채우면 40리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월 10일부터 6,560원이 할인이 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기름값 뛴 거에 대해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은 부담이 좀 덜어들잖아요. 한번 40리터 가득 채울 때 6,560원 정도 줄어드니까 저는 요소수 대란은 일단 이런 매점 매석이라든지 폭리차는 것 강력 단속하는 게 맞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가격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공급이 딸리니까 그 너무 올라간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부에서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 지원해 준 것처럼 요소수 구입 쿠폰을 일부라도 지급을 해가지고 이 위기를 일단은 버티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대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매점 매석 이 위기를 기회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빨리 단속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미 이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경주 체부자택 교원에 보면 흉년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방백리 굶어 죽는 사람 없게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 엄청 벌었으면 주변에 굶주린 사람들은 도와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흉년계에 남의 땅을 사지 말라는 거. 흉년계는 다들 힘드니까 이제 막 땅 같은 걸 저렴하게 내놓을 거 아니에요. 막 헐값에 막 사실상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요소수 때문에 대부분 또 화물이나 들어가는 분들이 그 디젤 차량해 가지고 요소수를 많이 쓰거든요. 10리터당 10,000원 하던 게 지금 10만 원까지 뛰었다는데 매점 매석하고 폭리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철저히 단속하는 게 맞고요. 다행히 근데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잖아요. 함께 사는 대한민국. 그 소방차라든지 이분들이 또 버스라든지 이런 분들 요소수가 없으면 운행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용히 지금 특히 소방서 앞에 119 센터 앞에 요소수를 두고 가는 시민들이 계세요. 아이고, 익명으로. 이런 천사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충분히 지금 이제 요소수 품기로 너무너무 어려운 겪는 화물 차량 이제 운전자들이랑 디젤차 운전자들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일부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늘 칠성별님께서 요소수 사태로 우리나라 화물차 좀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수소 전기차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기회에 조금 화물차 좀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도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영업자들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주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나아져요. 예, 저 주말에도 오늘 또 점심 저녁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것도 효과를 누리고 있어요. 소비 지원 쿠폰이 나왔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귀 쫑긋하고 들어주십시오. 자기 카드사에 앱이나 홈페이지 들어가면 신청하기가 있어요. 정부 지원 소비, 정부 지원 체육 쿠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신청 안 하면 누적이 안 돼요. 신청을 해야만이 누적이 되는데 2만 원 이상 4번 먹으면 10,000원 돌려주는데 저 주말 사이에 3번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후배들하고 뭐 좀 먹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 10,000원 돌려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 10인까지 수도권 10인까지 모임 가능하니까 오랜만에 이제 이른 송년회도 모이고 2만 원씩 4번 쓰면 10,000원 돌려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상생소비지원금이라 해서 신용카드 캐시백 있잖아요. 네. 달성하기 어렵다고는 했지만 10월 달에 3,100억 정도가 쌓였습니다. 그러면 4분의 2분기에 비해서 3조 1,000억을 더 소비를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께서요. 신용카드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지금 소비가 늘어나고 일상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모처럼 지난주 이번 주 중소형 자영업자들 매출 회복이 눈에 띄게 확인이 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께서는 특히 소비 지원 쿠폰 2만 원 이상 4번 드시면 10,000원 할인된다. 그건 신용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꼭 신청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체육 쿠폰 3만 원도 있고 영화관에 가면 6,000원 할인 쿠폰도 있습니다. 이런 거 꼭 이용하셔서 물가난 때문에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좀 그 물가로 고통받는 것을 이런 지원 쿠폰 제도를 활용해서 상쇄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소장님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두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다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가 50조 들여 대통령 되면 50조 들여가지고 자영업자들 피해 전액을 보상하겠다 얘기하는데 예. 하나 물을게요. 전액 보상이 됩니까? 50조 드리면? 50조로 전액 보상 50조로도 모자랄 수는 있죠. 사실 그동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작년 1월 달부터 지금 2년 가까이 영업금지 영업제한 그다음에 영업금지 영업제한뿐만 아니라 경영이익 업종까지도 굉장한 피해를 봤잖아요. 그래서 50조 원이 성의 있는 대책일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집권하고 나면 그때는 위드 코로나가 돼갖고 매출 많이 회복돼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한 건 지금이죠. 지금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래서 세수가 얼마나 거칠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일단 8월 달까지 작년 세금에 비해서 올해 국세가 55조 7천억이 더 거쳤습니다. 55조나요? 예, 올해 8월까지만 해도요. 네. 그래서 이대로 쭉 12월 달에 가면 최소 10조에서 16조가 작년보다는 더 거친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을에 좀 덜 거치면 그 더 거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래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10조에서 16조 정도가 남으니까 10조면 1인당 20만 원, 15조면 1인당 30만 원 재난지원금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안을 들고 나온 건데요.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위드 코로나 되고 자영업자들 내수 살리기 다 좋은데 내가 쓸 돈은 없다라는 피맺힌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국민들 650만 명이 월급 200만 원 이하에 살고 있고요. 저번에 OECD 통계로 국민의 6분의 1, 한 850만 명이 상대 빈곤선, 그러니까 네. 중위소득의 50%도 안 되는 소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 포함하여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생하셨기 때문에 5차 때는 전 국민이 못 줬잖아요. 선별 지원했잖아요. 5차 때도요. 네. 6차 때 정말 다 2년 동안 고생한 걸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내수 활성화에 확 힘을 싣고 다만 저소득층들은 지자체에서 추가로 더 지원하는 걸 병행하자라는 게 저희들 보관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주자 그러면 예전에는 찬성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론이 찬성보다 반대가 많다는 그런 신문 기사도 본 적 있어요? 여쭤볼 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가부채는 건전한 편이고 가계부채는 100%를 넘어가고 있는데 네. 이런 상태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물어보면요 찬성이 높아지죠. 네. 이번에 제가 그래서 질문을 보니까 네.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정부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반대 여론이 더 나온 거죠. 아니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다 그렇죠. 전제를 달면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힘들지만 국가가 너무 힘들어지면 안 되지 하는 답이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이 부분 이번에 국회에서 여야가 잘 논의해서 네. 위드 코로나 시대 2년 동안 정말 다들 고생하셨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네.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고생했죠.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잘 버티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전국민 지원금하고 그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좀 주는 거, 저소득층 추가로 주는 거로 병행해서 합의가 되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또 내년 되면 대선에 영향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해 안에 이런 부분을 합의를 하자. 여야가 아름답게.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호소드려봅니다. 민경우님께서 현직 광주 소방관입니다. 우리 화정 119 센터에 오늘 새벽에 요소수를 두고 가셨습니다. 와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역사는 도도하게 정의를 향해서 잘 흘러갈 겁니다. 예. 생생민생통 안진걸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틱톡서 배운 살려줘요 손짓. 차에 갇힌 소녀 극적 구조.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16세 소녀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손바닥을 폈다 오므리는 손짓을 보였습니다. 엄지를 감싸고요. 엄지를 하나 이렇게 꼽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접고 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가 신고를 했어요. 911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서 잡아보니까 운전자가 소녀를 억류해서 데리고 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한 코로나 여성재단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손짓을 홍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지를 감싸고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이 소녀를 구한 이 손짓, 이 틱톡에서 배웠다고. 짧은 동영상이 게시되는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배웠다면서 이거 비상신호로 알아두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내가 위기에 빠질지 모르고요. 언제 어떻게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을 접고 그리고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는 SOS 신호는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갑 채워진 채 아기 상어 반복 재생으로 고문당했다. SBS 기사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교도소에 수감된 3명이 아기 상어를 강제로 듣게 했다면서 이거는 인권유린이라면서 교도관들을 고소했습니다. 아기 상어로 고소를 한다고요? 이 고소한 재소자들의
변호인은 장시간 고문가도 마찬가지다. 아기상어를 계속 들려주는 것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갑을 채워서 벽 앞에다 세워둔 채로 몇 시간 동안 아기상어를 이렇게 강제로 듣게 했다면서 이거는 가혹행위다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찰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검찰에서 교도관들이 수감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기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시작됐는데 기소하면서 검찰에서 한 말이, 아기상어 반복 재생으로 수감자들을 괴롭힌 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잔인한 아기상어. 뚜루두 뚜뚜루 그렇게 하나요? 뚜루루.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기상어로 고문했다고 고소한 수감자 3명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 만나러 가는 길에 백신 패스 챙긴 동방 박사들, KBS 기사입니다. 이쯤 되면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 성탄 구유 조각품을 만듭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뭐 아기 예수를 쳐다보는 이런 거 장식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한 공예가가 장식품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동방 박사들이 종이를 들고 있답니다. 종이를, 예수를 보는데, 아기 예수를 보는데 뭔가 했는데 백신 접종 증명서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곤 했는데 재미와 함께 백신 접종을 장려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천재지변 같은 어려움, 고난을 인간은 지혜와 경험으로 극복해왔습니다. 백신 접종해야 됩니다. 부작용 크다고, 부작용 때문에 걱정돼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백신이 주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을 믿어야죠. 네, 과학을 믿자고요.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돌발 퀴즈의 정답은 개도기간이었습니다. 개도기간.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